포르투갈을 가면 이제 리스본을 가게 되는데 네. 정확하게 지금 뭘 말씀드리긴 그러네요. 뭐 하여튼 리스본을 다니다 보면 이 사라마그 기념관 같은 곳이 있고 네. 또 거기에 이제 사라마그가 죽은 그러니까 식목장을 한 거죠. 뭐 그렇게 시내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식목장을 했다라고 표시가 돼 있고 나무 그 묘지가 그러니까 묘지란 표현 좀 그러네. 식목장에 그냥 밑에 묻은 거죠. 수목장? 수목장이요. 수목장, 식목장이 아니라 수목장이라고 해요. 수목장을 한 곳.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사라마구가 93년에 91년에 포르투갈 정부하고 이제 대결이 되었죠. 네. 91년에 파문을 당하진 않고 파문을 당하진 않고 네. 대결 상태에 있다가 93년에 이제 카나리아 제도로 망명을 하는데 저는 카나리아 제도 카나리아 제도 중에 섬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좀 이 건조한 섬에 유배 비슷하게 망명을 했는데 이게 스페인령입니다. 네. 거긴 가보지 못했는데 BBC가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섬에 가서 찍은 사진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집 이름이 카사라고 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집이라고 써놓고 섬의 풍경이 정말 상망하더라고요. 별로 우리나라 섬은 그래도 나무도 있고 한데 네. 그 섬은 꼭 사막처럼 거의 나무도 없고 그런 어떤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포르투갈은 그래도 이 북유럽에 북아프리카에 가까운 그 지중해 연안국가지만은 스페인에 비해서는 좀 더 뭐라고 할까 윤택하다고 할까 네. 그 지형이 나무도 많고 또 해안가이기 때문에 덜 덥고 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는데 아마도 93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죽을 때까지 17년을 거기서 살았잖아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죽음으로 조국하고 화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인생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두 사라마구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서 네. 뭐 시골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어날 때도 그러니까 출생신고한 이야기도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사라마구라고 하는 성은 포르투갈 사람에게는 원래 없는데 네. 이 사라마구라고 하는 것이 포르투갈 말로 어떤 기근시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때에 먹게 되는 아주 구제식품 비슷한 그런 일종의 이 야생무란 뜻을 가졌던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좀 그렇게 끈질긴 가난한 농부였지만은 대단히 좀 생명력이 강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아버지였던가 보죠. 네. 그 아버지의 별명이 사라마구라는 거죠. 네. 그 아버지가 뭐 장난삼아 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출생 신고를 할 때 아들 성을 네. 사라마구 자기 별명을 댔다라는. 그 사라마구라고 이름이 적혀져서 아버지가 좀 유머가 있었나? 유머라고 하기엔 좀 블랙 유머죠. 네. 특히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한겨레의 이다나 시리즈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에 그 이야기를 써서 시작을 했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로서는 대단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성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네. 제일 나쁜 욕이 성을 갈 놈이라고 하는 욕이잖아요. 네. 사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도 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시대에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성이 없었죠 사실. 그래서 한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성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족보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지 않았고 성이라는 게 무의미했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옛날 가족 소유가 생기면서 그게 생기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정비를 일종의 조세 체제 조세를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또는 병력 의무를 이제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그 성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일종의 국가 중심주의, 네. 국가 지배 체제의 일환으로 사람들한테 이름이 성이 주어지고 이름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야 이제 그 기록을 하잖아요. 관리가 되잖아요. 아무튼 뭐 우리도 그랬습니다만은 뭐 포르투갈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성이라는 게 있어야만 인간 행세를 하니까. 사회에서요? 그렇죠. 인간 대접을 받으니까. 네. 더더구나 이 양반 사회에 있어가지고는 양반의 어떤 일종의 가장 그 요건이 되는 것이 성과 이름인데 네. 그게 또 족보인데 네. 이거 19세기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 족보가 이제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관계 또는 이제 족보가 위조되는 변조되는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양반이어야 세금도 면제를 받고 병역도 면제를 받고 또 뭐 과거에도 응시를 할 수가 있고 하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성과 이름을 네. 갖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요구라고 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었겠죠. 국가가 이제 특히 임진왜란 호란을 겪고 나면서 이제 그 좀 더 조세 체계 또 병역 체계를 네. 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런 요구와 함께 네. 일반 그 양민들, 상민들 또는 특히 농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자신들의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욕구가 만막 떨어져가지고 포르투갈 경우에도 뭐 그랬는지 안 됐는지 포르투갈은 일단 계급 사회는 아니었으니까 네. 사라마구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별명을 이름으로 쓰면서도 태연스럽게 네. 우리 같으면 당장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커서요? 그거 고치든지 뭐 아버지가 고치셨든지 간에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기 별명을 자기 아들의 성으로 썼으니까 네. 아. 가족이 다 대단하네 안 고치고. 그렇죠. 근데 계속 그 네. 활용한 거죠. 네. 근데 별로 그걸 의식하지 않았다. 성이 아버지 성하고 아들 성하고 다르나도 관계없었다. 네. 아버지도 의식하지 않고 아들도 의식하지 않고 다른 가족도 그 의식하지 않고 네. 심지어 국가도 의식하지 않고 그런 또 포르투갈 사회라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롭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아무튼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좀 힘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삐딱해졌나? 응? 그래서 삐딱해졌나? 삐딱해졌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고 그런 이야기는 가족의 또 저는 뭐 그게 삐딱해진 이유라기보다도 오히려 사라마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네. 의미하는 그러니까 생존력, 생명력, 야생. 네. 야생적인 어떤 그런 네. 생명 유지의 힘, 네. 의지 이런 게 사라마구의 삶이나 작품. 그 사라마구가 결국은 그뭐 60대가 돼야 작품 활동을 제대로 하잖아요. 네. 그 전에 사실상 뭐 거의 무명으로 살죠. 뭐 용접고 노동자로 출발해가지고 이제 뭐 고학을 하면서 네. 도서관에 다니면서 밤에 이제 뭐 책도 읽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글도 쓰고 네. 하면서 이제 거의 한 5, 60대 네. 뭐 20대에 잠깐 시집 같은 걸 내지만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네. 결국 60이 다 되어서 80년이죠. 1980년이니까 60이 다 되어가지고 뭐 이름이 바닥의 알려지기 진낙이 시작하죠. 바닥의 진낙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으로서 처음으로 조금 이름이 알려지고 몇 년 뒤에 다시 이제 그 연대기 수도원 연대기를 써으로써 이제 조금씩 유럽에서 각광을 받게 되고 하는 그 과정 그런 걸 보면 대단한 그 어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까미 같은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때 노벨상 550 그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까미가 세계적인 작가로 이미 올라섰을 그 나이에 사람하고는 이제 겨우 그 첫 작품을 출판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그 흔히 말하는 대기만성을 상징하는 작가이고 또 그 나이 되어서 사실 뭐 작품을 쓰겠다 자기 첫 처녀작이라는 표현 좀 그러네. 처녀작이라는 표현 페미니즘 반페미니즘적인 표현이니까 제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어떤 작품 작가로서의 출발 작가로서의 성장 과정도 대단히 좀 생명력이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제 70년대 후반에 와서 이제 이 포르투갈의 살라자르 정권,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카네이션 혁명, 무혈 혁명에 의해 가지고 70년대에 포르투갈이 민주화됩니다만 민주화되고 난 뒤에 이제 겨우 사라마고가 처음으로 이제 직장다운 직장으로 뭐 신문사에 무슨 주필 비슷한 걸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좌우파 내분이 생기는 바람에 쫓겨나잖아요. 네. 쫓겨나고 또 제2복음, 예수복음이라고 하는 책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물론이거니와 포르투갈 가톨릭 국가니까 가톨릭 정부하고 이제 반목을 해서 결국은 93년에 쫓겨나지만 쫓겨났으면서도 작품 활동 계속 한단 말이죠. 네. 그것도 사실 93년 같으면 이미 70대예요. 70대입니다. 60대 후반, 70대에 들어가는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95년이 작품이죠. 네. 98년에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그쪽 국가와 교회와 대립하면서 남의 나라로 망명한다면 스페인형 카나리아 제도로 망명을 해서 그 삭막한 도시에서 그 나이로 그 60대 후반 70대 나이에 이제는 이제 포르투갈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기 작품은 왜 보면은 뭐 돌뗏목이라든가 또는 뭐 수도원 비망록 같은 거는 좀 이 포르투갈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이제 포르투갈의 가장 유명한 수도를 소재로 했다든가 또는 뭐 돌뗏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이 유럽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돌로 든 뗏목처럼 이 대서양을 방랑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결국 이제 이 EU로 상징되는 어떤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하고의 입장에서 포르투갈의 어떤 아이덴티, 독자성을 그런 좀 확립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네. 그런 그 상징적인 좀 환상적인 그런 그 소설을 쓰잖아요. 근데 91년에 이제 추방이 되고 93년에 망명을 하고 난 뒤로부터는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나라, 자기 조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나서 대단히 그 보편적인 네. 좀 코스모포트란적인 국제주의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쓴 소설이 바로 눈먼 자들의 도시, 눈뜬 자들, 4년 뒤에 눈뜬 자들의 도시,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러니까 95년에 쓰는 이 작품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라마고가
포르투갈은 물론 유럽이라고 하는 곳도 지역성부터 떠나서 네. 보다 보편적이고 세계성을 갖는 그런 작가로 거듭나는. 네. 그러니까 2010년에 죽기 전까지 그한 20여 년 그렇게 작품 활동을 이제 90년대 하고 이제 2000년대 한 20년간 그런 작품 활동을 하고 죽게 되는데, 저는 그 끝까지 그렇게 나이 80이 다 넘어서까지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한 것이야말로 사람하고라는 별명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그렇죠. 야생무 네. 기근시에 굶어 네. 죽어야 될 때에 가장 긴급 구제식품으로서 네. 먹었다는 사람하고라는 그 이름에 맞는 그런 작가의 면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네. 눈뜬 자들의 도시 그것도 80 훨씬 넘어서 이제 그렇죠. 쓰는 거고. 그렇죠. 근데 대단하죠. 80 자기 넘어서. 성찰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저희들한테 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보통 한 60대쯤 되면 이제 더 이상 바뀔 수는 없어. 하루하루 연명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타협하고 이제 이 질서를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뭔가 새롭게 투쟁을 하고 나를 성찰해서 새로 정립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는 나이가 되는데, 이 사람은 80 넘어서까지도 그렇죠. 네. 80년까지 작품 활동을 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 개혁하는 네, 그거는 정말 우리한테 약간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끝까지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네. 선생님이야 아직까지 팽팽 젊은 분이니까 80의 의미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아직까지 80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조롱하는 현상, 네. 특히 한국 사회에 네. 흔히들 100세 시대니 뭐니 하지만 그러니까 대단히 수명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늙어버리는, 늙은 체하는, 네. 사실 65세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것도 100세 시대, 흔히 또 120세대 하는 말도 나오던데 좀 너무 짧은 그런 조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죠? 선생님 말씀대로 반성할 필요가 있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은, 이 나이 들어서도 이 사람하고 보였던 어떤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어떤 그런 감각들. 예를 들어 이 같은 남미 계열, 포르투갈은 남미는 아닙니다만은 이 포르투갈을 포함해서 이 남아메리카 작가들이 보통 이제 환상적 리얼리즘, 마술적 리얼리즘 이렇게 불리잖아요. 거기에 속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마르케스 같은 작가들도 있고 한데, 네. 이 마르케스 같은 사람이 이 쿠바의 카스트로하고 대단히 친했어요. 지금 죽을 때까지 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르케스와 카스트로 그 두 사람에 관련된 책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 60년대에 이 마르케스가 말하자면 굉장히 친밀하게 느꼈던 그 카스트로, 아직까지 체게바라가 살아있고 해서 60,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도 카스트로에게 대단히 친화력을 가졌었는데, 90년대쯤에 와가지고 이 카스트로 쿠바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작가들에 대한 탄압 조치, 특히 이제 카스트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이런 조치가 내려지자 사람하고는 단호하게 카스트로하고 인연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더 지나서 한 90년대 말 2000년대에 와서 사라마고가 죽기 직전쯤에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또 대단히 발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계속 탄압하는 이런 반인권적인 어떤 작태에 대해서도 사라마고가 저항하는, 그래서 사라마고가 그 팔레스타인 쪽에 그 라말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강연도 하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를 표시하는 이런 활동도 하는 걸 보면 거의 뭐 80, 80 나이였단 말이죠. 80 나이에 그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 뭐 우리는 작가들 뭐 탓할 필요는 없고, 우리 작가들 그런 사람 별로 우리는 문학인들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죠. 뭐 지식인들도 보면 사실 뭐 한 5, 60만 되어도 그냥 입 닫고 살고 뭐 별로 그렇게 활동도 하지 않고 마치 뭐 대단한 도사라던데 그냥 뭐 그런 이야기만 하고,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마치 초월한 듯한 그런 도사에 나는 태도. 이게 뭐 동양적 지식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특징이기도 하지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기 중심주의. 사실은 어떤 그 체제 안으로 이렇게 회수되어 들어가는 것이 자기 중심주의가 그거를 추종하는 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할 수 있고 세계를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변에 대한 관심, 네. 그냥 자기 몰두가 아니고 자기 메모리 아니고. 선생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이게 도사행 하는 거는 자기 메모를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완성 그냥 해버린 거죠. 그렇죠. 스스로 자기가 완성된 것처럼, 도사인 것처럼, 실제 도사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갇히는 거죠. 이제. 갇혀버리는 거죠. 자기 패스, 자기 메모리죠. 그 점은 그 점이 선생님 결국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도 중심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메모리 결국은 선생님 방금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눈이 멀다. 그러니까 그게 눈먼 상태라는 거죠. 자기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눈을 뜬다는 거는 외부를 보는 거죠. 그렇죠. 남을 본다는 거. 거고. 그러니까 사회를 본다는 것이고 공동체를 본다는 것이고, 결국 이제 남을 본다. 세상을 본다. 그게 눈 뜨는 것의 의미이고, 눈 먼다라는 것은 자기의 매몰되어서 자기 소유, 자기 권위, 자기 권력 이런 것만 탐닉한다는 거.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그 가장 특징적인 점이 그런 자기 중심, 자기 매몰 이런 거다. 남을 보지 못하는 거다.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다.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이 소설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을 보면은 굉장히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다. 마치 다운표나 이런 거 없이 거의 문장부를 대부분 생략하고 누구 말인지 잘 모르게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야말로 폭포처럼 이렇게 쏟아내는 문장력. 또 문장도 그게 구문도 굉장히 길잖아요.
이거를 두고 그것이 독자들에게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설이 긴박하게 읽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긴박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마 그런 점은 그래도 우리나라 번역본이 그런 긴박하다고 할까 아니면 집중하게 하는 힘을 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나마 대화는 누구한 대화인지가 경어 비어 정도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영어 책이나 뭐 또는 다른 그 경어 비어 구별이 거의 없는 서양어로 번역이 되는 경우 포르투갈어 원어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경우는 더더욱 그 말 구별하기 힘들어서 사실 굉장히 소설 읽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정말 이 소설을 완벽하게 읽고 말씀드린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좀 자신이 없을 정도인데 이 전체 구성도 보면은 뭐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도 없고 장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장 자체의 구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라는 걸 제가 이제 숫자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처음은 아니네요. 유감이네. 근데 아무튼 내용은 제가 그 구분을 대충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출근할 때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었는데 눈이 멀어졌다라고 하는 시작부터 출발해서 운전하다가 눈 먼 사람과 그 사람을 구제해 준답시고 차를 대신 몰고 가다가 이 사람 차를 훔쳐 나타나는 남자 도둑이죠. 그리고 그 눈먼 남자의 부인. 그 다음 이 부부가 눈먼 남자 부부가 이제 다음날 안과를 찾아왔는데 그 안과 의사가 다시 감염이 되어서 눈이 멀어지고 그 부인을 저녁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죠. 근데 뭐 벌써 병원에 온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렇게 눈이 멀어지고 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던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묘사가 되고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그 다른 의사나 보건행정 당국에다가 전화를 하고 하는데 별로 이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보건부 장관인가요? 보건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하자. 옛날 정신병원이었던 병동에다가 이 눈먼 사람들을 다 수용하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이 눈먼 안과 의사가 자기 아내는 눈을 멀진 않았지만은 일단 그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눈이 멀었다고 잘 속이면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수용소에 가는 장면까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성전결의 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게 첫 부분이 이렇게 1장에서 한 3장까지 대충 그렇게 이제 좀 짧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혼란 뭐 거기서 뭐 식사 문제라든가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혼란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대단히 아수라장으로 벌어지는 그런 어떤 이야기의 전개가 한 7, 8개 장으로 7, 8개까지 안 가나 5, 6개 장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정도 기성전개 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깡패가 등장을 해요. 깡패가 등장하면서 깡패가 깡패 등장이 전까지는 그래도 보통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 간의 혼돈이었는데 깡패가 등장하면서 이 아수라장의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깡패하고 이제 그 깡패를 돕는 회계사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물건을 보다 권력적으로 배분하는 이렇게 강취하고 또 배분하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그 성적인 어떤 그 착취 관계 이런 게 이제 생겨나고 하는데 이 안과 의사 부인이 그 깡패를 이제 뭐라자면 죽이고
죽입니다만 다시 이제 회계사가 또 무슨 권력이 넘어가가지고 회계사가 또 형포를 부리는 장면이 나오는 그 회계사를 그 깡패와 회계사를 중심으로 한 권력이 존재하는 또 아수라장 이게 결국은 이 부인이 그 권력 관계 다 해결이 되고 이 수용소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데까지 한 역시 한 4~5개 장이 이제 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 수용소에서 사실은 경찰 군인이 다 막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군인도 다 도망가고 없는 거죠 이미. 그래서 온 도시가 이미 다 눈먼 사람들로 아우산 그래서 막 슈퍼에서 특히 이제 음식을 서로가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 뭘 이제 전개 그 각자 한 7명 정도가 이제 처음에 등장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집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이 안과의사 집에서 다 7명이 모이게 되는 거기서 공동 생활을 하게 되고 여자 3명이 이제 뭐 샤워를 하면서 느끼는 어떤 일종의 자유의 만끽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마지막에 성당 부분이 나와요. 성당에 갔더니만은 또 성당에 이 성상들이 다 조각도 눈이 가려져 있고 그림에는 더 흰색이 칠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건 좀 이 기독교 종교도 어떤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종교에 대한 평소에 비판적이었던 사람하고 입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그동안 눈이 떠져 있었던 이 안과의사 부인이 자기 눈이 먼 것은 아닐까라는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걸로 이제 소설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게 이제 결 부분, 기성전결의 그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대충 구분을 해봤는데 결국 이제 이 소설에서 왜 눈이 멀고 또 마지막에 왜 눈 떠지는가?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자기 중심주의, 이런 자기 메모리된 이런 어떤 현대인의 그야말로 맹목적 존재 방식에 대한 상징으로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이제 사실 이 기성까지 보여주는 이 소설의 한 반 정도까지 보여주는 그 혼란은 결국 눈이 먼 현대 사회를 비유하는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 같고 이 전에 들어가서 이제 깡패가 등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다 연대적인 어떤 그 관계를 맺고 깡패가 대항하면서 같이 이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가 좀 더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전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눈을 뜨게끔 하게 되는 외부에 대한 관심들, 타인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게 조금씩 생기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이 자기 메모리에서 벗어나가지고 타인과의 공존, 타인과의 연대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권력에 저항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연대의식이 조금씩 강화하는 그 모습을 눈이 뜨는 그 마지막에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봐도 괜찮은 거죠. 선생님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스트도 패스트라는 것을 하나의 전체주의라는 권력으로 보고 거기에 이유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연대를 해서 이걸 어떻게 그 패스트로 말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죠.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것도 전염병 조선이잖아요. 근데 그 결국은 그 독재자가 나타나는 그것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권력의 문제를 사실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깡패 두목. 네, 깡패 두목. 그러니까 눈먼 상태에서 저항이 불가능하잖아. 내가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저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불가항력적인 저항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독재 권력 앞에서 인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접근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럼에도 내가 지금 멀고 뭐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다 죽고 죽을 뿐 아니라 가장 비인간적인 상태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이제 못할 게 없는 거죠. 너무 그 인간성 자체를 이제 유린하는 그런 지경까지만 가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각성, 그 이제 단초가 이제 어떤 저항의 이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똑같이 주제는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인간으로서 비인간적인 그것을 용납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각성이 있으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고 그때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상대방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각성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 여자는 눈 떠서 각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눈먼 상태에서 근데 나중에 불 지르는 사람은 사실 눈먼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 한번 저항에서 성공한 경험 때문에 불지를 용기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누가 그런 그 단계를 이뤄놨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 밖으로 나오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각성과 어떤 행동, 연대를 통한 행동을 통해서 그런 무자비한 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제의 사람한테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살인과 방화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남자 죽였으니까 이 여자가 가정주 의사 부인인데 생전 뭐 개미 한 마리 의도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살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 거기다가 여자예요. 불지른 사람도 방화를 해서 그 사람들 그 안에서 다 타 죽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살인과 방화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 상태에서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폭력적인 그 일종의 폭력인데 그런 폭력에 대해서 사실 폭력으로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주제 사람하고가 그렇게 제시한 방법론과 상관없이 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 살인과 방화를 그 소설에서는 윤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 윤리적이다. 네. 그런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일상 상황에서는 깨름칙한 거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거지만 그런 이제 특수 상황에서 그 자체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하기 위한 윤리적인 것이다라고 소설에서는 그렇게 이제 봉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담에 뭐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런 또 이제 윤리적인 그 문제에 또 봉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면은 괜찮은가? 그 안에 또 독재자, 물론 독재자 나쁜 사람들이지만 나쁘다 좋다는 판단은 아무래도 약간의 또 주관성이 일반 상황에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카톨릭이고 나중에 예수 복음이라는 그런 걸 쓰는데
그 예수가 선택한 방법 그거는 자기가 폭력에서 죽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와 종교에 다 결탁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뭐 정치적인 죄를 붙이긴 했지만 죄 없는 예수가 폭력에 의해서 죽임 당한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내놓은 해법이거든요. 내가 이제 그 죽임 당함으로써 폭력을 심판하고 해소한다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원래 그런 이제 기독교라는 게 아니고 예수의 그 내신 자체가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그 논리 안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 내가 죽는 거, 내가 희생되는 거 이런 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메시지로 오래 가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힘이 없어진 사람들을 누군가 이제 지배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죠. 또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아예 그냥 희생 당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을 그냥 뭐 못 하나만 들고도 다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순 서양 문명 속에 쭉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주의적인 독재를 가능하게 한 사고방식이다.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해버리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까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주주의 사람하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독재라는 맥락에서 생각하면은 그런 사회적인 그러니까 이제 폭력의 행사라는 게 상식적으로 그냥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소설 안에서는 충분히 그거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80년대 학생 운동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청춘을 보냈는데 그러면 학생이 돌을 집어가지고 전경을 향해서 그때 전투 경찰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그 화염병에 그 불이 붙은 병을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우리 누군가의 동생이거나 오빠거나 뭐 그런 사실은 이제 순진한 이웃들인데 자기들이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차출돼서 거기 나온 건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가상의 이름을 그 사람들한테 붙여가지고 나는 적이기 때문에 이걸 던진다는 명분은 서지만 실제로는 어제 내가 같이 밥 먹을 수도 있는 같은 나라의 같은 가족의 한 사람에게 그걸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존적인 선택에서 그런 폭력을 이제 가하는 그것이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이라는 명분은 서지만 이제 그렇게 던질 수 있는 그 인간성, 그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이후에 이제 민주사회가 이제 도래했을 때 그런 비폭력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지 않는 자기가 오히려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자기가 피를 흘리는, 자기가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피를 흘림으로써 평화를 가져오려는 그 정신으로 살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 남을 적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돌을 던진다라는 삶으로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좀 더 생각해 볼 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저는 주제 사람하고 폭력을 뭐 긍정했다든가 폭력을 정당화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과 의사 부인이 결국은 그러니까 뭐 식품이라든가 또는 그 성까지 여성의 어떤 그 성까지도 착취하는 그런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가위로 거죠. 저항하는. 그 폭력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그 폭력은 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마지막은 아니죠. 결국 이제 탈출하기 직전에 또 다른 여성이 저지르게 되는 방화. 네. 그거는 물론 이제 그 여성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어라는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의도하고 저질렀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분명히. 근데 그 방화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탈출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던 거예요. 네. 따라서 결국 두 사람하고가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폭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폭력을 미워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해요. 생각을 좀 더 엉뚱하게 좀 많이 해봐서 그렇지 오늘 작품 속에서의 어떤 예. 정합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하고가 무슨 예를 들어 톨스토이나 간디 같은 사실 이 알베르 까미도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죠. 특히 프랑스 혁명 반항인 같은 책을 반항하는 인간 책을 보게 되면 프랑스 혁명 때에 루이 16세가 마리 앙뚜와네트를 처형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 당시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과격파들이 많은 정치 저자들 네.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지도자들 많이 처형을 했잖아요. 네.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죠. 결국 이제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프랑스 혁명이 이 로베스피에르 중심으로 프랑스 혁명이 결국 성공을 했고 이게 프랑스 혁명 자체가 대단히 폭력적인 성격을 띈 것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거의 한 1,200년 동안 그걸 좀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네. 알베르 까미에 와서 알베르 까미가 그걸 비판하고 알베르 까미가 반항하는 사람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만이 아니라 그 당시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주의 정권 파시즘 물론이거니와 히틀러의 파시즘 물론이거니와 그런 폭력적인 어떤 혁명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프랑스 사람들 내부에서 굉장히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까미가 마치 프랑스 혁명을 좀 배신한 듯한 프랑스 혁명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그러나 까미 자신이 그런 프랑스 혁명의 폭력성 그리고 나치나 또는 러시아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폭력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패스터 같은 소설에서는 폭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복원대 활동이라는 게. 페이스 자체가 폭력이죠. 그렇죠. 패스트 자체가 폭력인 네. 거죠. 그러니까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식은 비폭력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저항하지 않죠. 패스트에서 벗어나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폭력적인 방법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이 사라마고의 경우에는 아마도 사라마고는 좀 공산주의자니까 폭력혁명이라는 게 공산주의에는 딱 들어있잖아요. 근데 사라마고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 사라마고도 파시즘 물론이거니와 소련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네. 사라마고가 47살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늦게 공산당에 입당을 하는데 그 전에 공산당에 입당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에 입당하는 이유는 살라자르라고 하는 독재 정권이 한 30여 년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방식의 하나는 이제 공산당에 입당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저는 사라마고가 공산주의
자기 때문에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폭력혁명을 긍정했고 그 폭력혁명을 긍정했기 때문에 그 소설에서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이 그런 안과 의사 부인에 의한 깡패 두목 살해 또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여성에 의한 또 다른 여성에 의한 방화 네. 그건 아니라고 네네. 생각해요. 선생님 그 전에 동의하시죠?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 죽일 용기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러니까 그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힘의 그 작용, 그 자연이라는 거는 원래가 가혹한 생존 경쟁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그 태풍 활선 왔을 때도 우리 동네 그 돌아다니는 개가 우리 집 마당에서 고라니를 물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뭐가 계속 막 낑낑 거려가지고 막 우리 남편이 막 내가 빨리 나가보라고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금방 말렸는데도 얘가 금방 죽더라고. 워낙 고라니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에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고라니가 내려왔구나. 고라니가 이제 우리 집 근처에 한 번씩 거기 산책로인가 봐요. 저도 집에 이제 근데 걔는 선생님 집 개? 우리 집 개 아니죠. 아, 우리 개를 안 키워. 동네 개. 네. 아. 근데 근데 이제 왜 하필 선생님 집 앞에? 그 고라니가 우리 집 그 주변이 산책로인가 봐요. 제가 이제 퇴근해서 들어가면 한 번씩 얘가 놀래서 밤에 픽 하고 막 그 뒷모습을 자주 봤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그날 잘못 걸린 거죠. 걔한테. 근데 걔가 그걸 놓고 물건 안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그런 이제 생존 경쟁 강한 애가 약한 애를 물어서 죽이고 뭐 잡아먹고 이런 거는 자연 상태에서는 그 적자 생존 그게 딱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인간의 이제 사회로 옮겨왔을 때 그 사회 진화론이라는 건 인간 사회도 이제 같다. 그러니까 제국은 힘세니까 식민지를 이렇게 식민지 하는 게 그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은 사회를 사실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고 공존하는 평화로운 사회 이런 걸 꿈꾸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우리가 현실에서는 언제나 약자가 아니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도구화하고 뭐 이런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사회를. 근데 여기서도 그 이제 깡패 두목이 그렇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짐승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같은 인간에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못할 짓을 계속 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저항을 하는 거. 우리가 봤을 땐 그걸 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당 반이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좀 이상한 쪽으로 가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떤 사슬 약자가 결국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약자가 다시 저항해서 힘이 생기면은 또 다시 이 사람은 그 똑같은 자기 힘이 있으니까 다시 또 약자를 억압할 거 아니에요. 이 고리가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물론 정당 방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이제 그거는 자연 상태에서의 그런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 인간도 사실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못하게 완화시켜 놨을 뿐이지 그 장치를 조금만 걷어내면은 인간 속에 있는 본성은 뭐 그 개나 이웃집 개나 뭐 늑대나 다 똑같이 그런 원리가 작용한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그 모색을 해야 될 것인가. 주제 사람하고의 소설은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생존 경쟁으로 인한 아수라 상태, 지옥 같은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이지요. 네. 그러면서도 선생님 말씀처럼 그것이 인간의 어떤 그 동물적 본능에 의한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네. 인간이기 때문에 네. 눈을 떠야 되고 네. 눈을 뜬다는 것은 최소한의 그런 그 눈먼 상태에서의 본능의 어떤 그 분출을 막고 네. 또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인간이 양심을 회복하고 도덕이나 윤리 또는 어떤 이 자기 메모리 아닌 타인과의 공감, 타인과의 소통, 타인과의 네. 연대 네. 이런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교훈 네. 또는 경고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의 결국 그 중심 테마이고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겠나, 우리 교훈이 아니겠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사람하고란 사람이 결국은 어떤 작가보다도 굉장히 좀 리얼한 측면, 그러니까 쉽게 어떤 그 도덕성이나 이런 걸 강조해서 네. 뭐 아름다운 해피엔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국 눈을 사람들이 차츰차츰 뜨게 되지만 가장 그 눈을 그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던 안고 와서 부인이 또 눈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악순환, 네. 고리 악순환, 연결고리 악순환 같은 것을 보여주는데 더더구나 그 사람하고가 95년에 이 작품을 쓰고 난 뒤에 99년에 4년 뒤에 눈뜬 자들의 도시라는 작품을 쓰는데 그 작품은 훨씬 더 어두운 그런 또 정치적인 어떤 악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가 결코 쉽게 해피엔드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옵티미즘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낙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비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한데 그러면서도 이 뭐라고 할까 이 눈먼 사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서양 문명 또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가장 날카롭고 가장 어두운 그런 비판을 통해서 희망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또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까미보다도 훨씬 어두운 세계로 묘사가 되고 있고 또 까미가 마지막에 그 결국 까미가 패스트에서 어떤 긍정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연대하는 복원대 네. 이런 어떤 그 조직화되는 약자들의 어떤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그 영웅주의가 아니라 물론 이 사람하고 소설에도 영웅주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사람들이 굳게 결속하는 그런 연대하는 그런 어떤 조직화 작업도 제도화 작업도 사실 없어요, 그죠? 그냥 서로 어깨 동무해서 같이 움직이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자기 조직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거의 주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조직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하는데 조직화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조직화라는 거는 스스로 내가 인간답게 살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의지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간의 조직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인간답게 살겠다라는 것은 다른 이제 거기 보면은 인간의 생명도 하나의 조직이다. 세포와 세포가 잘 연결돼 있고 뼈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야지 이게 생명체가 이제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기 자기 조직화가 된 사람,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 난 인간답게 살아야만 해라고 눈을 뜬 사람들끼리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 하나의 조직인 거죠. 그 사회 그런 걸 이제 그 하나의 이성으로서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결론으로서 제시하는 거는 맞고요. 네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바깥에 나와가지고 거의 초토화된 이제 폐허가 된 이 도시에서
아주 소규모 몇 사람들이 이제 어깨를 겹고 이렇게 막 각기 돌아다니고 남의 집에 가서 거기 좀 살다가 거기서 먹거리 좀 찾다가 없으면 또 딴 집에 가고 거의 유목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의사가 말하나?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만 살 수는 없다.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조직적으로 이제 뭐 배분을 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하고는 끝까지 그 개인주의에 머문 거는 아니고 각 개인의 각성을 통해서 자기 조직화를 해야 된다는 그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에 대한 추구를 이제 한 건데요. 이 작품에서도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그런 겉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는 마치 도로가 질서상면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잘 조직화되어 있는 것 같은 현대 사회, 이건 이미 눈먼 사회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부정을 하고 그걸 다 무너뜨리고 나서 다시 이제 유목민처럼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적인 연대를 이제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생각한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이 작품에서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는 해요. 구체적인 모습은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어떤 자기 조직화를 통한 자기 각성을 통한 새로운 어떤 사회 연대가 어떤 이상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시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이상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향을 보여준 건 분명한 것이고 그것은 눈먼 자들이 서로 아수라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존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새로운 사회의 어떤 모습이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야 하는 것은 분명하진 않다. 근데 그 새로운 사회라는 거는 그 이제 거기서 보여주는 간단한 장면들은 그 세 여자가 이제 그 빗속에서 그렇게 같이 목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칠이를 다 빼고 이 사람들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와가지고 그 인간으로서 오롯이 갖는 그 연대감과 그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어떤 연대 의식 또 그 눈먼 안대를 한 여인과 눈먼 안대를 한 노인과 아니 검은 안대를 한 노인과 검은 색안경을 쓴 여인이 이제 그 상대방의 뭐 나이라던가 외모 이런 걸 초월해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서로 마음으로 뭔가 연결돼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는 이런 것 그러니까 결국 그 내면은 또 휴머니즘적인 이상인 것 같아요. 사회주의적 휴머니스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방식이 눈먼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전혀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은 사랑하지 않고 그저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그 격리된 그 상태에서 인간들이 보여줬던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지금 현대 사회라는 거죠. 잘 정비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이게 진짜 사회야, 이게 진짜 인간의 삶이야라고 새로운 삶을 제시를 한 것인데 그게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자본주의적인 현실에 대한 성찰 이걸 부정하고 새로운 그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이 성취된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뭐 대충 뭐 얘기가
그 소설의 내용, 또 네. 소설의 어떤 취지의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 다 된 것 같아서 뭐 나머지 얘기가 있으면 좀 더 보태고. 네. 저는 이제 이거 작품을 사실 이렇게 작품을 구해놨는데 다들 혹시 읽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하고의 세계가. 예. 이거는 뭐 성경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고 예. 그 사회라든가 뭐 인간에 대한 사고가 너무 방대하고 뭐 정말 단순하게 재단할 수 없는 그런 뭐 상상력과 구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진짜 뭐 어디 섬에 가서 이거 정말 이걸 뭐 한 6개월 읽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 들고 그렇게 이제 방대한 어떤 그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까미도 그렇고 사람하고도 그렇고 노벨상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걸 또 다 읽으면은 뭔가 눈이 좀 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회와 인간을 보는 좀 더 거시적인 눈을 이제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들었거든요. 근데 어젠가 어디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 있는 옛날 앵커 뭐 그런 이제 노벨 문학상 뭐 후보로 약간씩 거론되어 있는 작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레닌을 비판하고 뭐 이런 작가인 거죠. 아니 뭐 중국 작가니까 레닌, 스탈린 뭐 이런 이제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글도 좀 쓰고 지금 정확하게 기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한 인터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가는 사실 그 자기 나라에서는 굉장히 위험 인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네, 자기를 자기 나라를 당연하겠죠. 비판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그 자기 작품의 힘은 독자에게 건네는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독자라는 것은 또 이제 타인이고 이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 이거 사실 사랑이라는 원자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자기만 좋아하는 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문이 열려 있는 건데 그 끝까지 그 사랑이 자기 이제 글의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니까 이런 작가들의 어떤 공통점, 끝까지 작품 활동을 하고 이런 문학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정신의 힘이라는 게 그 자기 국가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그 제도를 넘어서서 비하인드 해가지고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정말 말하고 싶은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그런 통찰 같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건네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사랑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글을 쓸 수 있구나. 네, 그리고 그 사랑이 없어지면은 글도 힘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작가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 사람들이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뭔가 끝까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견지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주제 사람하고 비판했듯이 자기 중심주의, 나만 살면 돼. 내가 이 세상 우주의 중심이고 나 죽으면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 말은 물론 진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하면서 그런 사고 방식에 고착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아무래도 모든 것은 내가 살고 봐야 돼. 근데 내가 살고 본다는 게 끝이 없거든요. 평생 그냥 그렇게 하고 스크루지처럼 살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그 문학의 세계라는 게 아직까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글자의 세계를 넘어서서 이제 영상으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새로운 문화에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건데 그러고 있지만 그러니까 글로 쓰는 이 작가들의 그 세계가 아직도 무너질 수 없는 것은 그 작가들이 가진 사랑, 네, 인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힘이구나. 네. 건너가려는 자기 그렇죠. 중심주의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그런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작가들이 그 시대의 정신의 표현을 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 네. 그러니까 오늘 사람하고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뭐 코로나19 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떤 갈구하는 어떤 마음들 네. 이런 것을 사람하고나 까미가 상상의 세계에서 네.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네. 더 빨리 네.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작가로서의 위대함이 있는 네. 것이고 네. 또 문학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네. 그런 점에서 책을 읽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네. 또 선생님하고 오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사를 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보겠습니다.